안녕하십니까, 권자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이죠. 와, 제가 잡스런 리뷰 채널을 연 이래로 이렇게 긴 공백이 없었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좀 이런저런 일들이 많아가지고 컨텐츠를 만드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본의 아니게 늦어진 점 사과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바이즈코 K1 프로의 성능에 관해서 알아봤었죠. 정말 가격 대비 놀라운 성능을 보여줘서 개인적으로 꽤 만족하는 빔 프로젝터인데요. 오늘은 바이즈코 K1 프로의 메뉴와 장단점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메뉴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K1 프로의 첫 화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보통 중저가 프로젝터에서 늘상 보던 UI죠. 여기에서 맨 위에 메뉴들 중에서 세팅에 들어가 보면 이런 메뉴가 나옵니다. 생각보다 이런저런 메뉴가 많군요.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네트워크 메뉴인데요. 자, 여기에서 와이파이가 보이는데 5G라고 쓰여 있는 네트워크가 잡힌 게 보이시죠? 2.4GHz, 5GHz 듀얼 밴드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유선 랜 포트도 있으니까 당연히 유선 인터넷 연결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메뉴는 프로젝터라고 하는 메뉴인데요. 여기에서 각종 키스톤이나 포커스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은 프로젝션 모드라고 하는 메뉴인데요. 요거는 앞에서 밑에서, 앞에서 위에서, 뒤에서 밑에서, 뒤에서 위에서를 조정해주는 메뉴인데 우리가 이걸 여기서 꼭 조정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죠. 리모컨에서 프로젝션 모드를 직접 바꿀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 메뉴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리모컨의 오른쪽 맨 위에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직접 화면의 모드를 바꾸실 수가 있게 됩니다. 상당히 편리하죠. 근데 이게 상시 쓰는 메뉴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리모컨에 넣을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은 솔직히 좀 듭니다. 다음은 키스톤 커렉션 메뉴인데요. 위에 보시면은 오토 버티컬 키스톤 커렉션 오프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는 오프와 온이 선택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즉 수직 키스톤을 자동으로 맞춰주는 기능이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를 ON으로 놓으면 그 밑에 Correction of Reference 라고 하는 메뉴가 또 나오게 되는데요. 요것을 한번 눌러보면 Please place the projector horizontally, 즉 평평한 수평 바닥에 놓아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죠. 이 메뉴가 왜 필요하느냐? 수평 키스톤을 자동으로 조정해주기 위해서는 기준점을 잡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수평 기준을 잡아놓은 다음에 그에 기반해서 수직 키스톤을 자동으로 잡는 기능이 작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프해 놓게 되면은 그 바로 밑에 4포인트 키스톤 커렉션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내 모서리 귀퉁이를 화면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4포인트 키스톤을 실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 메뉴는 디지털 줌 메뉴인데요. 이 디지털 줌 메뉴에는 수평 줌, 수직 줌, 그리고 글로벌 줌. 글로벌 줌 뭘까요? 수평 줌을 실행을 해보면 와, 이렇게 줄어드는군요. 엄청나게 줌 범위가 넓네요. 그리고 수직 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쫙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세로와 가로를 따로따로 조정할 적에 쓰는 줌의 기능이고요. 그냥 전체적인 줌의 비율을 가지고 조정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맨 마지막에 있는 글로벌 줌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화면 전체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데 끝도 없이 줄어드네요. 와, 이 줌의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이거 꽤 괜찮은데요. 이렇게 줌의 범위가 넓게 되면 공간의 제약이 있는 장소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게 되죠. 그런 면에서 꽤 유용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옴니 디렉셔널 커렉션이라고 해가지고 옴니 디렉셔널 하면 전방향이죠. 전방향 조정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옴니 디렉셔널 커렉션에 오토 포커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on으로 해놓으면 자동 초점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자, 이렇게 옴니 디렉셔널 커렉션 기능을 on으로 하면 갑자기 이런 체스판 같은 화면이 나오더니만 자동으로 초점을 막 잡죠. 그리고 이어서 수평과 수직을 알아서 조정을 해서 그에 맞는 사각형 화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부가적인 기능들이 추가가 되는 건데요. 바로 오토 키스톤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또 그 밑에 보시면 인텔리전트 스크린 얼라인먼트, 즉 지능형 스크린 맞춤, 또 오토 obstacle avoidance, 자동 장애물 회피 기능까지도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얘기야? 장애물 회피 기능이 있다고? 네, 그렇습니다. 이 장애물 회피 기능은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적 있었죠. 와, 대단합니다 진짜. 이것을 오프로 넣게 되면 그런 자동 기능들이 모두 다 꺼지게 되는 것이죠. Correction of Reference도 마찬가지죠. 아까 전에 우리 봤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수평 바닥을 먼저 기준선으로 맞춰 놔야지 이런 조정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초의 기준점 설정을 위한 확인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메뉴는 인풋 소스 메뉴인데요. 여기 보시면 HDMI, AV, 미디어, 블루투스 스피커 이렇게 나와 있죠. HDMI는 말 그대로 외부 입력 HDMI 소스를 말하는 것이고, AV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RCA 잭을 통해 가지고 들어온 신호들을 처리하는 그런 메뉴가 되겠고요. 그리고 미디어는 USB 포트를 통해서 인식이 된 외부 디스크의 정보를 처리하는 메뉴입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스피커는 이 프로젝터를 블루투스 스피커 용도로만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 블루투스 스피커 기능만 한번 따로 볼까요? 요걸 눌러보면 네, 이렇게 블루투스 스피커 모드 화면이 나오고요. 이 상태에서 휴대폰의 블루투스 설정 메뉴로 들어가 보시면 연결 가능한 기기의 목록에 하이 BT 스피커라는 목록이 나오죠. 그러면 블루투스 연결 요청 하면 요 기기를 등록을 할까요? 하고 등록하고 눌러버리면 등록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등록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여기서 오디오를 연동을 한다 라고 하면 바로 연결됨 이라고 뜨지요. 그러면 이 휴대폰과 K1 프로는 블루투스 스피커로 연동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잡스런 리뷰를 플레이를 시켜보면 네, 이렇게 휴대폰이 아닌 빔 프로젝터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굳이 이렇게 화면을 계속 틀어놓고서 소리를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왜? 팬 소리도 옆에 나고 화면도 거슬리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스피커로만 쓰려면 여기에 턴 오프 기능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화면이 꺼져버려요. 와, 그러면 갑자기 팬이 멈추면서 조용해지죠. 오, 그러면 정말로 블루투스 스피커 용도만으로만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 이제 그만 들을란다. 난 프로젝터를 쓸란다 하면은 아무 버튼이나 다시 한번 누르면 화면이 들어오게 되죠. 사인 아웃 하면은 이제 블루투스 스피커 연동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괜찮지 않습니까? 여기서의 관건은 과연 K1 프로가 스피커로 쓸만한 정도의 음질을 들려주느냐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운드 테스트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K1 프로의 스피커가 생각보다 꽤 괜찮았어요. 그래서 꼭 빔 프로젝터를 쓰지 않더라도 블루투스 스피커만으로 쓰더라도 꽤 만족할 만한 성능을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미디어 센터에서도 똑같이 USB 메뉴로 들어가서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메뉴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메뉴인데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업데이트를 온라인으로 업데이트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중저가 빔 프로젝터에서 업데이트를 기대하기가 사실상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다음에 블루투스 메뉴에 들어가 보면
네, 여기에서 이제 외부 블루투스 기기, 예를 들어서 사운드바라든가 아니면 헤드폰이라든가 블루투스 이어폰이라든가 아니면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동하는 그런 목록들이 나오죠. 여기에 기기를 추가하고 싶으시면 위에 Remote and Accessories 요것을 활성화를 시키면 기기를 추가해서 연동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에 부트 소스라는 메뉴는 초기에 부팅을 아까 전에 우리가 봤었던 홈 화면 런처로 할 것이냐 아니면 RCA 잭으로 연결된 AV 포트를 메인 화면으로 쓸 것이냐 아니면은 HDMI 소스를 메인으로 쓸 것이냐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저는 그냥 무난하게 런처를 메인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랭귀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기본은 영어이지만 한국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어를 권장하지는 않아요. 왜냐?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찾다, 집, 동영상, 음악, 환경 좀 애매하죠. 메뉴에 들어가 보면 회로망, 영사기 너무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영어로 놓고 쓰시기를 권합니다. 다음에 옵션에 들어가 보시면 그 맨 아래 시스템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서 디바이스 레퍼런시스 들어가면 어바웃이 보이거든요.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버전의 안드로이드 9 버전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은 구글의 정식 버전은 아니고 루팅된 버전입니다. 즉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가공이 된 버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뭐 시간과 날짜 같은 것들 조정도 할 수 있고요. 앱스를 보면 여기에 뭐 설치가 된 앱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스토리지 보시면 기본 내장 스토리지가 8GB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연결해 놓은 USB 디스크가 16GB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여기에서 리셋 버튼이 있습니다. 이 리셋 누르면 공장 초기화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메뉴가 메모리 클리닝 메뉴가 있는데요. 사실 롬 8기가는 별로 불만이 없는데 램 1기가가 조금 부족한 느낌도 있죠. 그래서 약간 버벅거린다 싶은 생각이 들 적에 여기 메모리 클리닝 메뉴에 들어가서 쓸데없는 메모리를 싹 다 지워주면 또 좀 빠릿빠릿해집니다. 여기까지가 메뉴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좀 있지 않으십니까? 미러링은 어떻게? 미러링은요. 여기 앱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설치된 앱 중에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미라캐스트이거든요. 이 미라캐스트 앱을 활성화를 시키면요. 자, 여기 보시면은 Waiting for Connection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요 오른쪽 아래 보시면 디바이스 네임이 안드로이드 8042라고 하는 디바이스 네임이다 라는 것도 표시되어 있잖아요. 자, 이때 갤럭시 S의 메뉴에 들어가서 스마트 뷰라고 하는 메뉴를 활성화를 시킵니다. 그러면 여기에 목록에 안드로이드 8042라고 하는 이 빔 프로젝터가 뜹니다. 그럼 요것을 그냥 눌러주고요. 밑에서 스마트 뷰로 미러링을 시작할까요? 그러면 누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 위에 초록색 바가 뜨죠. 이렇게 3단계 바가 있는데 지금 현재 미러링의 상태가 건강하다 아니면 좀 너무 약하다 이런 것들을 표시해주는 바까지 있군요. 안드로이드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아이폰은 어떻게 미러링을 하는 거야? 요 밑에 메뉴 보시면은 아이미러라고 하는 요 중간에 아이콘 보이시죠? 이 아이미러를 통해서 미러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시어를 통해서도 미러링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시어는 잘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미라캐스트가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앱 스토어가 따로 있습니다. 구글 스토어가 바로 연동된 것은 아니고 고유한 앱 스토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또 필요한 앱들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살펴보니까 아프리카 TV는 앱이 보이는데 그 외에 다른 한국 앱들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쉽다 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메뉴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는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장단점을 한번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볼까요?
바이즈코 K1 프로의 아쉬운 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좀 아쉬웠던 것 중에 첫 번째는 여기에 오프 엑시스 기능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오프 엑시스라는 것은 렌즈보다 화면이 위쪽에 있는 그런 기능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자, 이 사진 보실까요? 자, 지금 K1 프로와 땡 12를 나란히 비교를 해보고 있는 사진인데요. 렌즈와 화면의 높이를 보면 어떤가요? 화면의 중심과 렌즈의 중심이 일직선상에 있지요. 아무래도 빔 프로젝터를 테이블 위에 놓고 내지는 아래쪽에 놓고 쓰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오프 엑시스가 들어가 있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아쉽게도 오프 엑시스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부 앱은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요거 좀 아쉽죠. 대표적으로 제가 가입하고 있는 OTT 서비스 중에는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 외에도 쿠팡 플레이가 있는데요. 쿠팡 플레이는 앱스토어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PK 퓨어나 기타 다른 사이트들에서 쿠팡 플레이의 설치 파일인 APK 파일을 다운로드를 해가지고 사이드로딩 방식으로 USB에 넣어서 설치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지원되지 않는 기기입니다. 보안상의 문제로 루팅된 기기에서는 앱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다른 기기에서 시도해 주세요. 라고 뜹니다. 즉 쿠팡 플레이는 K1 프로의 OS에는 깔아서 쓸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많이 아쉽죠. 그래서 설치할 수 없어서 사용할 수 없는 앱의 경우에는 부득이 어쩔 수 없이 미러링을 사용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웨이브나 티빙 같은 경우에는 제가 테스트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앱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아쉬운 점은 이 가장자리 잘림 현상 성능 테스트하면서 본 적 있죠. 화면의 내 가장자리가 약간 잘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 OTT들은 16:9 화면도 물론 있지만 또 상당 부분은 또 21:9 화면들도 많아가지고 그 윗부분이 잘리더라도 뭐 큰 문제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한데요. 설사 16:9 화면이라고 하더라도 가장자리에 그 약간 잘리는 것들 때문에 영화 감상이 크게 문제가 되는 상황은 없지만 신경이 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아쉬운 점은 역시 레이턴시가 되겠죠. 기대를 크게 하지는 않았지만 아쉬운 점은 아쉬운 점이죠. 이왕이면 좀 빨랐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라는 그런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자, 그럼 장점은 뭘까? 의외의 밝기가 장점입니다. 제가 사실은 관시로맨 테스트를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정말로 의외였어요. K1 프로가 땡 11보다도 밝은 거는 당연한 것이고 여태까지 제가 봐왔던 많은 원 LCD 프로젝터들 가운데에서 네 번째로 밝았습니다. 와, 이건 놀라운 수준이에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게 엄청나게 밝아지고 내 눈 뭐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기존의 원 LCD 프로젝터로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 중저가형 빔 프로젝터들 중에서는 밝은 축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이거 꽤 괜찮죠. 준수한 자동 초점이나 자동 키스톤 기능,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동 장애물 회피 기능까지도 꽤 준수합니다. 저는 이거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가능하다고? 아니 200만원짜리나 가능하던 기술이 아니었어? 싶은데 그걸 한다니까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또 무시할 수 없는 장점은 축소 줌의 범위가 꽤 넓다는 것이 너무 좋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L사의 땡유 700R 얘기를 할 적에 축소 줌이 없어가지고 키스톤으로만 조정할 수 있는 영역도 너무 좁아서 프로젝터를 위치시킬 수 있는 지역이 한정이 돼 있다라는 것이 꽤 커다란 한계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바이즈코 K1 프로 같은 경우에는 줌 범위가 너무 넓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적화된 화면을 얻을 수가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아주 커다란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제가 깜짝 놀랐던 건 디폴트로 설치가 된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 앱이 전 너무 감동이었어요. 기존에 다른 중저가 빔 프로젝터의 OS에 설치가 되어 있던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앱들은 모바일 앱을 OS에다 심어놔서 리모컨만으로는 조정이 안 되고 무선 마우스 같은 걸 따로 연결을 해야지 조정이 가능했었던 기기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넷플릭스를 이용하는 것이 불편하니 따로 OTT 박스를 연결을 해가지고 구글 크롬캐스트나 이런 걸로 쓰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번엔 다릅니다.
확실하게 OS에 최적화가 되어서 리모컨만으로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 너무 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크롬캐스트를 따로 꽂아가지고 쓸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냥 마이즈코 K1 프로만으로도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거 꽤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의 장점은 스피커 성능이 의외로 좋았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이게 5W짜리임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짱짱해서 전체 볼륨의 한 20% 정도만 켜놨는데도 저희 거실이 짱짱 울리더라고요. 너무 크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스피커 성능이 의외로 꽤 좋았다. 그래서 흐뭇했다. 그리고 6번째로는 이건 상대적인 장점일 텐데요. 땡 11의 경우에는 전원이 사실은 중간에 벽돌 같은 어댑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이즈코 K1 프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댑터가 따로 없습니다. 전원선만으로 그냥 연결을 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추장스럽지가 않죠. 그럼 어댑터 역할을 하는 게 어디 있어? 그게 K1 프로 안에 내장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추장스럽지 않게 기기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결국은 초가성비 제품이라는 것이 커다란 장점이 되겠죠. 거기에다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적 있었죠. 오직 관자 패밀리만을 위해서 추가로 $25를 더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를 하실 때 이 아래의 프로모 코드 입력란에다가 입력을 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추가로 $25를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다. 그래서 관세도 안 물을 수 있다 라는 점에서 엄청난 초가성비 제품이다 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4년 상반기의 원픽 빔 프로젝터는 제게는 바로 이 마이즈코 K1 프로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이런 제품 만나면 저는 흐뭇하죠.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때 즐겁잖아요. 좋은 제품을 싸게 소개시켜드릴 수 있으면 리뷰어한테 그만한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주 즐겁게 리뷰를 해봤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려보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래? 요 성능 꽤 괜찮다고? 한번 사봐야겠어. 좋은 정보 고마워.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냐 너? 남자